유엔에서 뭐라 그랬어? 가능한 지역 남한에서만 따로 단독으로 총선거를 해라 그랬어. 남북협상은 실패했어. 결국 남쪽에서만 단독 총선거가 드디어 이루어져. 그게 바로 언제냐? 1948년 5월 10일이에요. 그래서 날짜를 따서 우리가 이것을 5.10 총선거라고 하는데 너희들이 되게 많이 헷갈리고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 5.10 총선거는요.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아니야. 이건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야. 왜? 나라가 만들어지려면 순서가 있어요. 대통령 뽑는 게 제일 먼저가 아니라 법을 누가 만들지? 국회의원들이 만들잖아. 니네 정치 시간에 다 배웠지. 그러면 법이 있어야 날아가서. 그럼 법은 누가 만들어? 국회의원이 만들어. 그럼 제일 먼저 누구를 뽑아야 되냐면 국민의 국회의원부터 뽑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5.10 총선거는 국회의원들을 뽑기 위한 선거였고요. 첫 번째 국회가 드디어 선거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얘네들이 헌법을 만든 첫 번째 국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1대 국회라는 말 대신에 헌법을 제정한 국회다. 즉 제헌국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5.10 총선거로 드디어 헌법을 만든 제헌국회가 만들어졌어. 이 국회에서 드디어 뭐가 결정되느냐? 자, 나라 이름은 대한민국이라고 한다. 다음,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뭘 합니까? 국가가 있으려면 당연히 헌법이 있어야지. 헌법을 제정을 해요. 헌법을 제정하고 참고로 헌법 제정된 날 그날이 7월 17일 아니야. 제헌절. 헌법 제정했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대통령을 뽑은 건데 대통령 우리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은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간접 선거로 선출을 한 거야. 이렇게 해서 뽑힌 첫 번째 대통령이 바로 누굽니까? 이승만 제1대 대통령이야.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선출됐으니 그 대통령이 드디어 공식 석상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정부가 수립되었음을 공식적으로 땅땅땅 선포를 합니다. 지구상의 대한민국이 드디어 탄생을 하게 된 거죠. 그날이 1948년 8월 15일 광복으로부터 정확하게 3년이 지난 때였던 거야.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탄생하게 됐고 자,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이끌어 나가는 대통령 중심제 국가로 탄생을 했으며 민주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민주공화제 정부였어요. 자, 그러면 정부 수립에 대해서 유엔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한반도에 지금 아직 북한 얘기 자세히 안 했지만 남쪽에서만 대한민국 만들어지잖아. 대한민국 만들어지고 나서 바로 다음 달 9월에 북한에서 북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도 정부 만들었다 선포를 하거든요. 근데 국제연합 유엔에서는 한반도 지역에 국제법상 인정을 받는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밖에 없다. 즉 한반도 유일의 합법적인 정부다라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만 대한민국 정부만 인정을 했다. 그러니까 북한 정부는 유령 정부다, 괴뢰 정부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해버렸다라는 거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승만 정부 내용 북한에선 무슨 일이 있었느냐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1948년 8월 15일에 드디어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됐고 1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제 이승만 정부에서 어떤 일들을 가장 먼저 하기 시작했는지 그 활동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이승만 정부 내용 3단원에서 알아야 되는 건 딱 두 가지에 관련된 것만 알면 되거든. 친일파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했고 그 다음에 농지개혁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농지개혁이 뭔지 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친일파가 뭔지는 다들 알지.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열심히 했던 그런 훌륭하신 분들도 있었지만 일본에 빌붙어가지고 굉장히 떵떵거리고 안정된 삶을 추구했던 이런 나쁜 인간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새롭게 이제 일본은 항복했고 우리는 정부를 만들었으니까 나쁜 짓 한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 돼. 친일파들을 처벌하기 위한 노력, 그걸 이제 친일파 청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이 친일파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부터 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무슨 일을 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법 만드는 거야. 자, 그래서 친일파를 처벌하자 해가지고 이 만들어진 제헌국회가 가장 먼저 만들었던 법률이 바로 무엇이냐? 반민족행위 처벌법입니다. 민족에 반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법. 여기서 말하는 반민족행위가 친일행위를 말하는 거지. 반민족행위 처벌법을 국회가 만들어지자마자 같은 해 1948년에 이 법부터 만들어요.
자, 그럼 이 법을 바탕으로 친일파들을 조사를 하고 잡아가지고 이런 활동을 할 단체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만든 단체가 바로 무엇이냐? 반민특위. 줄여서 반민특위라고 하는데 원래 이름은 되게 길어.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줄여서 반민특위라는 단체가 구성돼. 그래서 이제 친일파들을 조사를 하고 행적을 조사를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얘네들을 재판에다가 넘기는 이런 활동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야, 친일파들이 제대로 처벌을 받았겠구나.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친일파 청사는 결과가 굉장히 미흡했다. 결과가 미흡했다는 건 친일파들이 제대로 벌을 받지 않았다. 수치를 들어가지고 숫자로 예를 들어줄게요. 친일 행위를 했던 사람들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더 많았겠지만 이제 반민특위가 600명을 조사를 했어. 그래서 친일 행위의 그 정도가 심한 사람, 좀 덜 심한 사람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점수에 따라서 재판에다가 몇 명을 넘기냐면 200명을 재판에 넘겼는데 그중에서 실제로 너는 친일을 했다 해가지고 재판에서 감옥에 들어가는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10명밖에 안 돼요. 자, 이런 결과가 왜 나타났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가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이거 알아둬야 돼. 서술형으로 나와. 결과가 왜 미흡했는지. 이승만 정부의 소극적 태도. 친일파 청산에 그렇게 이승만 정부, 이승만 대통령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라는 거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 이승만 정부, 정치를 대통령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밑에 뭐 장관도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승만이라는 인물 자체가 주로 미국을 중심으로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일제강점기에 이승만 세력이 별로 없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뭐 여운형이라는 정치인도 나왔었고 뭐 김규식이라는 정치인도 나왔었고 뭐 김구 선생은 1949년에 돌아가시니까 일단 빼고 뭐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따르는 세력들과 정치 세력이 되게 많았는데 이승만은 자신을 따르는 세력들이 거의 없었단 말이야. 실제로 이승만 정부의 친일 행위를 했던 사람들이 정부의 주요 요직에 앉아있는 경우도 많았어. 얘네들을 뭐 얘도 처벌하고 하면은 자신의 어떤 자리와 그 다음에 정치적 입지가 흔들릴 거라고 생각을 한 거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친일파 청산의 결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농지개혁으로 넘어갈 텐데 농사 짓는 땅 개혁하는 게 농지개혁이에요. 왜 했고 어떤 식으로 했고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그 당시에는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못 사는 농업국가였잖아요. 농사를 바탕으로 살아가는 국가인데 농업국가에서는 농민들의 삶이 안정돼야 나라가 발전할 수 있어. 근데 당시에 우리나라의 문제가 무엇이냐? 농민들 대다수가 소작농이었다라는 거지. 소작농은 농민은 농민인데 내 땅이 없어. 내 땅이 없이 땅 많은 부자한테 땅을 좀 빌려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근근히 먹고 살고 땅 빌렸으니까 그 곡식 수확한 걸 이렇게 바쳐가지고 대가로 지불하는 이런 농민을 소작농이라 그래. 그럼 땅 없는 소작농이 많았다라는 건 아주 소수의 땅 진짜 많이 가진 부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잖아. 그 사람들을 이제 지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야, 농민들이 너무 가난해. 이걸 개혁을 해야 되겠어. 농민들이 많진 않아도 자기가 소유한 땅에서 자기 스스로 수확을 하고 농사를 지는 이런 농업국가를 만들어야 되겠어. 그 목표로 실시한 게 농지개혁이야. 항상 사업을 할 때 뭐가 필요하다? 법이 필요하다 그랬죠? 농지를 개혁하기 위해서 농지개혁법을 제정합니다. 이 법을 바탕으로 이제 드디어 농지개혁을 실시를 하는데 원칙이 있어요. 어떤 식으로 개혁을 하냐면 원칙은 아주 간단해. 한 집당 소유할 수 있는 토지 면적을 법적으로 딱 정한 거야. 그 당시에 이제 토지를 면적을 어떻게 부르냐면 1정보. 토지를 세는 단위야. 1정보, 2정보, 뭐 10정보 이렇게 하는데 한 가구당, 한 집당 소유할 수 있는 토지를 3정보로 제한을 한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지주가 있는데 그 지주가 땅이 올라 많아가지고 한 10정보 정도 있어. 그러면 법적으로 3정보까지 제한했으니까 7정보는 더 이상 가질 수가 없잖아. 그럼 이걸 정부가 뺏어가나요? 뺏을 순 없지. 왜냐면 우리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잖아. 민주주의 국가야. 개인의 재산이 인정돼. 그럼 대신에 이 땅을 정부에게 돈 받고 파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3정보 한도 그 외에는 어떻게 하느냐? 원칙, 별표 칩니다. 유상매수, 유상분배. 무슨 말이냐면 유상이라는 말은 대가를 지급한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3정보보다 땅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국가로 땅을 주면 국가는 그거를 대가를 주고 매수 사들인다라는 거야, 땅을. 국가가 땅을 사들여서 수많은 소작농들한테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할부, 쉽게 말하면 할부로 이제 땅을 다시 판다라는 거지.
이게 농지개혁의 원칙과 방식이었어요. 자, 이렇게 한 결과 어떻게 되느냐? 정말 땅을 많이 가진 지주들은 거의 소멸되었고, 많진 않지만 자기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농민을 자장농이라고 하는데, 자장농이 증가하는 정상적인 농촌의 형태가 되었다. 뭐 그렇다고 잘 살게 된 건 아니지만 형태는 이렇게 변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이제 대한민국 이야기를 계속 했으니까 잠깐 우리가 잊고 있었던 북한 이야기 아주 간단하게,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아주 간단하게 하고, 그리고 너무나 가슴 아픈 6.25 전쟁 이야기까지 이어갑니다. 자, 북한 정부 수립. 1945년에 38도선이 그어졌어. 위쪽에 소련군이 들어갔잖아. 소련은 북쪽 지역에다가 사회주의 정부를 수립해야 되겠다라는 그림을 다 밑그림을 그리고 있었어. 그리고 그 사회주의 정부 수립에 가장 앞잡이로 내세운 게 이제 김일성이라는 인물이었지. 그래서 1946년에 남쪽 사람들이 하나도 모르게 북쪽에다가 무슨 단체를 만드느냐? 북조선 임시라는 말을 붙이죠. 인민위원회라는 단체를 만듭니다. 이게 1946년에 만들어진 단체. 이 임시인민위원회, 임시위원장은 김일성이라는 인물이었고. 근데 여러분들 시기를 잘 봐. 1946년이야. 무슨 일이 일어나던 때니? 막 남쪽에서는 난리가 났지.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고 막 이승만이 정읍 발언을 해가지고 좌우 합작운동이 일어나고 이런 시기란 말이야. 어떻게 남쪽에서는 통일정부를 만들어보고자 하는 움직임이 막 일어났지만 얘네들은 이미 지들이 따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준비를 비밀리에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남쪽에서 이제 올라오는 제안이나 협상을 다 거절한 거죠. 그래서 임시인민위원회를 만들고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뭐 토지개혁도 하고 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몰래 모든 지들만의 정부를 만들기 위한 준비를 다 해놓고 놨는데, 근데 왜 빨리 그냥 정부 수립을 선포를 안 했냐? 그건 안 돼. 얘네들은 목적이 뭐였느냐? 협조를 일단 안 해. 협조를 안 해서 남쪽만 따로 정부를 만들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고, 남쪽에서 먼저 정부를 만들면 우리는 같이 정부 수립하고 싶은데 니들 따로 정부 수립해? 그럼 우리도 따로 하겠다. 요런 그림을 그려놨던 거죠. 그래서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니까 니들이 그런 식으로 나오니 우리도 정부를 수립하겠다 해서 딱 날짜도 봐봐. 한 달도 안 지났어. 1948년 9월 9일에 나라를 만들죠. 지들이 만든 구체적인 공식 이름은 북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선생님, 민주주의 국가도 아닌데 왜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들어가나요?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쓰는 데는요, 제한이 없어요. 사회주의 국가라고 국가 이름에 민주주의 넣지 말라는 법 없거든요. 우리는 백성들이 나라의 주인이야. 그러면서 나라 이름을 이렇게 딱 만들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개의 나라가 공식적으로 한반도에서 수립된 것이었습니다.